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저당권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먼저 간단하게 핵심 요약한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 나와 있고요. 먼저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저당권이란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이 침해받을 수가 있겠죠. 침해를 받았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구제를 받을 수가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첫 번째 물권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네, 일단 물권의 청구권이라는 것은 침해자의 고의 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해 발생도 불문합니다. 이 점이 바로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차이점이죠. 불법 행위를 근거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죠. 손해 발생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차이점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물권의 청구권에서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 질문입니다. 자, 침해가 있을 경우에 그 제거 예방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장에서 물건이 반출이 됐다라고 한다면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가 없지만 뭘 청구하는 건데요? 방해 제거로서, 방해 배제로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 이게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질문입니다. 피해담보 채권에 만족 얻을 수가 있다. 그 말은 손해가 없다는 거죠. 손해가 없을지라도 물권의 소원권 그대로 인정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자에는 점유권이 없잖아요. 따라서 점유권에 대한 물권의 소원권은 인정되지 않고요. 단지 저당권에 근거한 방해 제거, 방해 예방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나오는 손해배상 청구권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근거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입니다. 그 다음에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저당권 실행 전에도 얼마든지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고요. 물권의 청구권하고 차이점이 나와 있죠. 고의 과실 필요하고요.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네. 그 아래 보니까 피담보 채권의 완전한 만족 얻을 수 없을 때만 인정이 된다. 완전한 만족 얻을 수 없을 때만, 그 말은 손해가 있을 경우에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담보물 보충 청구권 나와 있네요. 저당권 설정자 책임 있는 사유일 때만 나오는 겁니다. 고의 과실로 저당물의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가 됐을 경우에 이때 그 설정자를 상대로 해서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담보물 보충을 청구했습니다. 담보물이 이미 보충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손해배상이나 즉시변제 청구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4번에 보니까 당장 돈 갚아라. 즉시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동의어가 기한이익의 상실이죠. 남아있던 기한이익을 상실시킨다 그 말인데 돈을 빌린 채무자 기측 사유로 담보물이 손상 감소 또는 멸실됐다라고 한다면 채무자 보호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당장 돈 갚아라.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즉시 변제를 청구하면서 손해배상하고 함께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저당권의 침해에 관한 구제 방법, 물에 손 담기 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취득자 보호 문제가 나와 있죠. 일단 제3취득자 있잖아요. 제3취득자란 말 자체가 나오려면 근저당권이나 저당권이 설정이 돼야 되고요. 이후에 소유권 또는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3취득자 같은 경우에 이 사람들이 지금 제3취득자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제3취득자가 되는 건데 이 제3취득자는 왜 문제가 되냐면 제3취득자보다 누가 있어요?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는 거죠. 선순위 권리자가 있기 때문에 선순위 권리자가 만약에 경매 들어왔다? 제3취득자 권리 날아간다는 거죠. 제3취득자 지위 자체가 불안전하다 그 말이거든요. 따라서 제3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나오는 건데요. 첫 번째, 경매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경매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경매 참가해서 경락받을 수가 있다 이런 의미고요. 이제 가장 좋은 권리는 이거죠. 선순위 권리자가 사라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순위 권리자 저당권이다. 담보물권이잖아요.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돈을 갚아버리고 선순위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3취득자 변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채권을 변제를 해버리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1항에 보니까 이해관계는 제3자이기 때문에 변제할 수가 있습니다. 변제할 수가 있다. 자, 변제를 할 때 지연배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1년분까지만 변제하면 충분하고요. 채무자를 대신해서 변제했기 때문에 당연히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주의해야 될 것은 변제기 전 변제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변제기가 됐을 때 대신 변제 들어가는 거죠. 제3취득자의 비용 상환 문제가 나와 있네요. 네. 만약에 제3취득자가 비용을 투입했다라고 한다면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주고 있다. 이 점이 좀 특이한 점입니다.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네요. 법에서 정해놓은 지상권, 이게 36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당권이 설정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요건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먼저 저당권이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저당권 설정할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그 지문에서 나대지가 나와버리면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건물이 없는 토지 뭐예요? 나대지가 되겠죠. 그래서 나대지란 말이 나오게 되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뭐 뒤에 있는 말들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로 3번입니다. 저당권 설정할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미등기든 무허가든 상관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가로 4번에 보니까 저당권 설정할 당시 건물이 존재했대요. 그럼 존재했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건물을 개축했다, 증축했다, 또는 철거낸 후 재축했다, 신축했다. 어차피 저당권 설정할 당시 토지 외 건물이 존재했잖아요.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성립하는데 당연히 저당권 설정할 당시 존재했던 건물 기준이어야 되겠죠? 따라서 신건물이 아니라 구건물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 가로 5번이네요. 가로 5번은 여러분 암기할사항입니다. 공동저당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철거가 되고 신축했다 이 지문 뜨잖아요. 그럼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암기합니다. 원래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 성립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저당이 나오게 되면 예외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거든요. 이건 이해 문제가 아니라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요건 나와 있네요. 저당권 설정할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동일인 소유일 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판례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했다라고 했는데 여기 토지가 있고요. 자, 여기 토지 위에 갑이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신축을 했으니까 갑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고요. 다만 등기는 안 되어 있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까지 해서 토지 플러스 건물까지 일괄해서 매수했습니다. 자,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를 가져왔는데요.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 등기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이 토지에 대해서만 병에게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죠. 그럼 더 이상 갈 필요도 없겠네요. 저당권 설정할 당시 토지 외에 건물이 존재했고요. 저당권 설정할 당시 누가 소유자예요? 토지는 우리 소유자. 건물은 등기 안 해왔으니까 여전히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 저당권 설정할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가 아니었죠. 동일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4번에 보니까 특약을 통해서 배제할 수가 있느냐. 법정지상권에 관한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죠.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을 통해서 배제할 수가 있어 없어요?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효력이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관습상의 지상권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특약을 통해서 배제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법정지상권은 특약을 통해서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괄 경매 청구 문제가 나와 있고요. 이건 36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일괄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괄 경매 문제가 나오려면 반드시 나대지가 등장해야 됩니다. 나대지. 그럼 나대지 상태에서요. 먼저 저당권이 설정이 돼야 돼요.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후에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럼 이건 저당권 설정할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건물이 없었잖아요. 나대지였다 그 말은 저당권 설정할 당시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 안 했다 그 말이죠. 따라서 법정채권이 성립하겠습니까? 성립 안 하겠습니까? 성립 안 하겠죠. 즉 대지에 대해서만 경매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대지를 병이 경락을 받았고요. 자, 대지 위에 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죠. 갑은 자기 토지가 아니라 남의 토지 위에 건물 있잖아요.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려면 지상권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둘이 만나가지고 지상권 설정계약 체결한 게 없어요. 자, 그럴지라도 만약 갑이 이 땅에 대해서 법정채권 취득했다라고 한다면 건물 철거를 막을 수가 있는 건데요.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나대지였잖아요. 저당권 설정할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요건 자체가 충족이 안 됐으니까 법정채권 자체가 성립할 수 없죠. 그렇다면 이 점유는 무단점유가 되겠죠? 건물 철거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철거를 막아보자 그 말이죠. 왜 건물 철거 문제가 나오냐? 남의 땅 위에 건물이 있으니까 건물 철거 문제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처음부터 경매를 들어갈 때 토지와 건물 한꺼번에 경매를 해서 같은 사람에게 경락시키게 되면 자기 땅 위에 자기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철거를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일괄 경매 청구권입니다. 그럼 1번에 보니까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까지 미치게 된다. 맞아 틀려요? 틀렸습니다. 여기에 지금 OX를 물어보는 질문들이에요. 네. 일괄 경매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저당권의 효력, 건물에 미치지 않습니다. 대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이 설정이 됐잖아요. 건물에 대해서 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 2번에 보니까 경매가 됐습니다. 매각대금이 나와 있겠죠. 그러면 토지 매각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건물에 대해서 미쳐요? 안 미친다라고 했죠. 따라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맞네요. 그 다음 3번에 보니까 토지 경락대금으로부터 채권 전부를 다 변제받을 수 있다라고 했을지라도 일괄경매 청구권 그대로 인정되는 거죠. 만약 이렇게 하지 않게 되면 건물 철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 4번에 보니까 일괄 경매 청구권은 권리지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자유가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 5번에 보니까 지상건물이 저당권 설정자 소유에 속할 때만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용익권 설정받은 제3자가 건물을 축조했다고 한다면 이땐 일괄 경매 문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근저당권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죠. 그래서 근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결산기에 봤더니 채무총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했다는 거예요. 자, 초과했을 경우에 과연 얼마까지 돈을 갚은 다음에 그 근저당권에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근저당 설정자가 만약에 채무자예요. 채무자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당연히 돈을 전부 다 갚아야지만이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총액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물상보증인하고 제3취득자 이 사람들은 채무자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이 언제 확정이 될 거냐 확정 시기와 관련된 부분이죠. 근저당권이라는 것은 계속 증감 변동하는 상태거든요. 따라서 언제 확정이 될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1번에 보니까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러면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그 말은 더 이상
거래를 할 마음이 없다는 거죠. 더 이상 거래를 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경매를 신청했을 때 이때까지 남아있는 채무가 피담보 채권으로 확정되겠죠. 다만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한 건 아니잖아요.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계속 거래할 마음이 있다는 거니까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은 매각대금을 완납했을 때 그때 남아있는 채무가 피담보 채권으로 확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 보니까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됐으니까 이건 보통의 저당권으로 바뀌는 거죠. 따라서 보통의 저당권하고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만약 경매 신청이 취하됐다라고 했을지라도 채무 확정의 효과는 번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자, 공동저당이 나와 있네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2개 이상의 부동산의 저당권이 설정이 됐을 때 이걸 공동저당이다라고 하는데 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하고요. 그 다음에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자, 이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예를 들면 여기 3억 원의 채권이 발생을 했고요. 이 사람이 채권자예요. 이 사람이 채무자고요. 이 사람이 채무자고요. 자, 이제 담보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X부동산 3억 원의 물건이 담보 제공됐고요. 근데 채권자가 또다시 담보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제3자가요. 자기 소유 Y부동산 이걸 담보로 제공했어요.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담보를 제공했죠. 이 사람을 우리는 물상보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상보증인. 그러면 이게 이제 동시배당을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거 공부했습니다. 여기 3억 원의 채권이 발생을 했고요. 이 사람이 채무자예요. 채무자 소유 X부동산, Y부동산 담보 제공됐습니다. 3억. 그러면 우리가 동시배당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공부했냐면 각 부동산 매각대금에 비례한다라고 했어요. 각 부동산 매각대금에 비례한다. 그래서 X부동산 대 Y부동산 매각대금이 3억 대 3억이니까 약분하게 되면 1대 1이잖아요. 더하면 2니까 2분의 1 대 2분의 1 한마디로 반반씩 부담하는 거죠. 따라서 값은 배당에 참가해서 X부동산, Y부동산에서 얼마씩 배당받을 수가 있느냐. 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값은 배당에 참가해서 토탈 3억 원을 배당받을 수가 있는데 X부동산은 3억 중에서 2분의 1. 자, 여기도 마찬가지 3억 중에서 2분의 1. 그래서 여기 1억 5천, 여기서 1억 5천. 그래서 값은 X부동산에서 1억 5천, Y부동산에서 1억 5천, 토탈 3억 원을 배당을 받게 되는 거죠. 각 부동산 매각대금에 비례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에 물상보증인 들어왔잖아요. 주의해야 됩니다. 이 물상보증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일단 채무자 부동산 먼저 배당을 합니다. 채무자 부동산 먼저 배당을 하고 배당받지 못한 부족 부분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물상보증인 부동산에 대해서 집행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만약 이 경우에 X부동산 매각대금이 3억이다라고 한다면 3억 전부 다 받았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고요. 만약 여기 매각대금이 2억밖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배당받았어요. 그럼 얼마 부족합니까? 1억 부족하죠. 부족 부분만큼 물상보증인 부동산 집행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 여기 2번에 관한 내용입니다. 2번. 자, 그리고 이 1번 부분 있잖아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제가 설명했던 이 부분은 2번에 관한 내용이에요. 2번 같은 경우에 보니까 채무자 소유, 그 다음에 물상보증인 소유. 자, 이때 동시배당합니다. 자, 이때 각 부동산 매각대금에 비례한다라는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우선 배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족 부분이 있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물상보증인 부동산에 대해서 집행을 한다라는 것, 이 내용이 여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에도 좀 특이한 사항인데요.
1번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3억. 자, X부동산, Y부동산.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후순위가 있네요. 그러면 이제 동시배당 한번 해볼까요? 동시배당. 동시배당 하게 되면 갑은 배당에 참가해서 토탈 3억 원을 배당받을 수가 있는데 X부동산, Y부동산에서 얼마씩 배당받을 수가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매각대금에 비례한다 했잖아요. 3억 대 3억 1대 1이네요. 반반씩 부담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3억 중에서 2분의 1, 3억 중에서 2분의 1 부담하면 되는 거니까 1억 5천, 1억 5천 나오겠죠. 여기에서 1억 5천을 배당받고요. 여기서 1억 5천을 배당받겠죠. 그러면 X부동산 매각대금 3억에서 선순위 갑이 1억 5천 배당받았잖아요. 얼마 남았습니까? 1억 5천 배당 남았죠. 그래서 1억 5천은 후순위 권리자가 배당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20배당 들어왔어요. 20배당 들어와서 만약 X부동산 매각대금 먼저 배당을 했어요. 그럼 20배당 같은 경우에는 각 부동산 매각대금에 비례한다라는 제한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X부동산 매각대금은 3억이니까 갑이 3억 전부 다 배당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머지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배당을 못 받는다 그거죠. 이때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후순위 권리자는 선순위 권리자를 대신해서 동시 배당을 했더라면 Y부동산에서 배당받을 금액을 대신 배당받을 수가 있어요. 이걸 후순위 권리자가 선순위 권리자를 대위한다라고 해서 차순위다 대위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모두 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일 때만 가능하죠. 따라서 만약에 물상보증이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대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물상보증이 나와 있잖아요. 이때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행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제 문제를 들어가는데요. 몇 문제 정도 더 확인하고 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틀린 거 됐네요. 자, 1번에 보니까 채권과 이를 담보하는 저당권 원칙 주체를 달리할 수 없다. 우리가 뭘 공부했냐면 부종성 공부했잖아요. 저당권이란 담보물권은 채권 때문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만약 채권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당권 존재할 수 없죠. 따라서 채권이 주가 되는 거고 저당권이 종이 되는 거죠. 주와 종은 운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리할 수가 없죠. 따라서 저당권자는 누가 돼야 되겠어요? 채권자가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등기는 무효 등기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여기 보니까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격려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2번 제문에 보니까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물상대위권이 있습니다. 물상대위성. 그러면 물상대위성은 그 저당 목적물에 대신하는 기타 물건이 발생했을 경우, 금전 기타 물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걸 압류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압류라고 하는 것은 특정을 하기 위해서 압류를 들어가는 겁니다. 채무자의 일반 재산하고 분리하기 위해서 특정하기 위해서 압류를 들어가는 건데 압류는 저당권자가 하든 제3자가 하든 상관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당 부동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을 취득했다. 한마디로 누굽니까? 제3취득자죠.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제3취득자죠. 제3취득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있기 때문에 지위가 불안하기 때문에 대신 변제를 해버리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없다 틀렸네요. 정답 3번입니다. 근저당권이나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요구 안 했을지라도 당연히 배당을 받게 되는 배당 요구 채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배당 요구를 안 했을지라도 배당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 5번 질문이네요. 5번 질문에 보니까 나대들을 잡아내야 되겠죠.
나머지란 지문이 나오게 되면 법정상권이 성립할 수가 없다. 법정상권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 철거 문제가 나온다. 따라서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다. 다만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에 대해서 미쳐 안 미쳐요? 안 미치죠. 따라서 우선 문제 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저당권의 효력이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틀린 거 됐습니다. 1번 볼까요? 자, 저당권 실행비용, 그 다음에 지원배상은 1년분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이거는 등기 없이도 담보가 됩니다. 원본, 이자, 위약금, 이건 등기가 됐을 경우에 담보가 되는 건데요. 저당권 실행비용, 그리고 지원배상 1년분은 등기 없이도 담보가 된다. 즉, 등기 없이도 배당에 참가해서 우선 배당받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 다음 2번 질문해 보니까 건물을 증축을 했네요. 그럼 기존의 건물 부분이 있을 거고요. 키워드가 뭐냐면 이미 뭐가 돼버린 거예요? 부합이 돼버렸대요. 그러면 부합됐기 때문에 별도 부동산으로 취급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하나로 보는 거죠. 하나로. 따라서 경매가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경락받은 사람은 당연히 증축 부분의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정답 2번이네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 보니까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고요.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고 이 사람이 임차인으로서 임차권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건물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해서 뭐가 설정이 됐어요?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저당권의 효력이 임차권에 미치 안 미쳐요? 미치겠죠. 이 을은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임차권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의 종된 권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임차권에도 미치기 때문에 임차권도 경락인에게 이전된다. 이게 판례가 되겠네요. 그 다음 4번 질문해 보니까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뿐만 아니라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라는 게 판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5번 질문해 보니까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자, 과실 문제가 나와 있네요.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저당 목적물의 사용시익은 저당권 설정자가 하는 거예요.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은 과실에 미치 안 미쳐요? 안 미치잖아요. 다만 뭐가 됐을 때 부동산이 압류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 과실에 대해서도 미친다라는 것. 다만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통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제3자에게 통지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통지가 안 됐다라고 한다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좀 봐두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계속 문제 보겠습니다.